16회 약사별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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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하기로 한 주제가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정 내 남은 의약품 문제 및 제도 관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했지요. 네. 네. 저는 서해를 맡고 있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 서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혜진 송입니다. 네, 오늘 그 가정 내 남은 의약품 문제에 대한 주 내용을 말씀해 주실 아주 새로운 그 게스트 한 분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본인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사유를 위한 약사회에서 정책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16회를 하는 동안 처음에 그 참여하셨던 분 이외에 신선한 얼굴이 참여를 한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이동근 건약 정책기획팀장님은 건약에서도 그 화정받는 아주 새로운 피라고 할까요? 아주 열혈 활동가이시죠. 네. 응? 대단한 지식과 아주 대단한 열정을 자랑하고 계신 우리 이동근 팀장님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예. 네. 젊음이 아주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파워풀하죠. 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가정 내 남은 의약품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저번 15회 방송을 하고 그 중간에 아주 경천 녹지할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이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 공론 조사를 그 바탕으로 해서 그 녹지병원이 박근혜 정부 때 복지부가 해준 녹지병원을 공론 조사를 해가지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부결하는 걸로 권고를 했는데 그게 원희룡 원희룡이죠. 이게 정말 아유. 너무 이 그 흥분해. 감정이 복받쳐갖고 이름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거를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영리 병원 1호인 녹지병원이 허가가 되어져서 그 개원을 할 상태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지난번 토요일 날, 그러니까 12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영리병원 저지 및 원희룡 지사 퇴진 운동을 제주도랑 같이 지금 벌이고 있죠. 하여튼 이 생각만 하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 내나 그 발생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지금도 정말 원희룡 이 얘기만 하면 그냥 기분이 상하고 그냥 가슴이 그냥 떨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조선 시대도 보면은 공론을 모았으면 공론대로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게 그렇죠. 그런 결정이었죠. 예. 네. 공론을 뒤집는 것은 거의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그 송과 이동근 정책기획팀장님이 그 기자회견 및 뭐 그런 집회에 참석하시느라 뭐 저희들도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요새 바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좀 늦게 가정 내 남은 의약품에 대해서 팟캐스트를 그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처음으로 이동근 팀장님과 함께 건약에서 한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지난번에 대한약사회에서 무슨 상을 받았죠? 팀장님? 금상입니다. 금상을 받으셨어요. 금상. 네, 그 대한약사회 금상과 학술제 네, 학술제 금상을 받은 그런 내용이라서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매우 알차고 현실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 내 남은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쉽게 우리 이동근 정책기획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의약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게 되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은 그거를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거를 버리게 되었을 때 불용 의약품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약국 내에서 이제 그 의약품을 지칭을 할 때는 폐의약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될 수 있지만 또 줄일 수 있지만 또 낭비된 그런 의약품이라는 입장에서 남은 의약품이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가정에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모든 남은 의약품들을 저희가 가정 내 남은 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약계 내에서 남은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게 딱 그 정의가 되어져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문제들이 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네, 저희 건약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송쌤님은 약국에서 근무를 하실 때 이런 환자들이 남은 의약품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오죠?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의약품 같은 게 어쨌든 본인 돈으로 샀기 때문에 집에 이제 그대로 남게 되면은 사람의 심리상 이걸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마련이고, 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함을 호소하는 곳이 약국이잖아요. 네. 약국에서 그런 말은 뭐 수시로 많이 듣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남는 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원내나 뭐 병원이나 약국에서 남아있는 의약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뭐 동물약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 병원이나 이런 데 남은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의약품 같이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는 약이 있을 텐데요. 근데 워낙에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번 저희 그 동근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혀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남게 되는 약, 처방대로 끝까지 복용하지 못하고 남게 되는 약에 한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그 동근쌤이 만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가정 내 남은 의약품이 가지는 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남은 의약품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수준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그 이동근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남은 의약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한 해의 의약품 소비량이 총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으로 26조 4천억 원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외국 연구에서 의약품 소비량에서 4%가 버려진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정량을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1조 500억 원이 남는다고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심평원에서도 이에 관련된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은 예상되어지는 버려지는 의약품은 2조 3,400억 원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500억 원이나 2조 3,400억 원이 너무 큰 돈이라서 그러니까 잘 사실 안 와닿죠, 감이 그죠? 오질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을 봤어요. 그래서 보건복지 예산안을 봤더니 우선은 지방 병원에 공공병원에다가 지원되는 예산이 단지 259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보건의료 전체에 국가 예산으로 쓰는 돈은 2조 5천억 원이거든요. 네. 거의 보건의료 전체에 쓰는 양을 우선은 우리가 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동수당으로 우리가 지금 10만 원씩에서 220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양도 1조 9,700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2조 3,400억 원이 버려진다고 이해가 된다면은 저희 그 돈을 아끼면은 아동수당 예산이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네요. 저희들 자료에 또 보면 그 암질환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좀 두려워하는 질환이 암질환이고 돈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암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질환 진료 비용의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이 지금 사용되어지지 않고 폐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약국이나 이제 이용하시는 환자분 또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런 의약품이 쉽게 버려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게,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의약품을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방전 약국에 가셔가지고. 근데 의약품 한 알의 값이 100원이면은 사실상 평균적으로 30%를 부담을 하는 거니까 30원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의약품 값이 100원인데 본인은 30원만 냈기 때문에
그렇게 원 가격보다는 조금 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환자로서는 뭐 큰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가볍게 있을 것 느끼는 같아요. 거죠. 예. 약을 귀중하게 느끼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건 이따가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환자 교육이나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어쨌든 그 상당히 많은 돈, 아까 얘기했던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암 질환 같은 경우 한 40%, 우리나라 공공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보건의료 예산이 네. 2조 4천억. 아니 공공 의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병원 하나. 공공병원에 지원되는 예산 259억 원. 295억. 아. 도대체 몇 배일까요? 이 계산도 잘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돼요. 예, 그냥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100개를 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돈이 지금 어쨌든 간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의 문제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선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되었었는데요. 실제로는 의약품 또한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고래 뱃속 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고래뱃속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수병에도 나오고 예.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부 자료들에 따르면은 우선 하수 처리 공정에서 의약 물질이 통과되었을 때 걸러지는 양이 뭐 의약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40%도 안 되는 하수 처리 시설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생제나 몸에 조금 더 축적되었을 때 유해할 수 있는 의약 물질들이 하수 처리 공정을 통과해서도 불구하고 많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되면은 그게 조금 관리가 될 수도 있는데 단지 그냥 직접적으로 환경에 유입되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양에다가 버려가지고 생활 폐기물로 토양에다 버려지거나 할 때는 이 의약 물질들이 지하수로 다 스며들게 되고요. 이 지하수를 통해서 또 그 의약품을 먹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도 그 지하수에서 의약 물질이 발생하는 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디클로페낙이라든지 알지스로마이신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쓰는 그런 의약 물질들이 지하수에서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동건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버렸는데 그게 이제 물로,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하수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의 공정은 우리가 여러 이물질들을 처리를 하기 위한 공정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약품만 특화해가지고 처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생활 폐기물로 폐기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적절한 처리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지하수로 가서 그 지하수를 그냥 그대로 먹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다면 더 많은 오염 의약품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예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아지스로마이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호흡기 질환에 쓰는 항생제고, 네. 그다음에 디크로페낙이라고 하는 거는 또 최근에 좀 쓰긴 하지만 많이 쓰진 않지만 하여튼 최근에 쓰고 있는 진통 소염제의 계열의 약물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검출이 되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또 검출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우선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8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이 심각한 의약 물질들을 선정을 하였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 이거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쓰는 아세트아미노펜, 다시 말해 타이레놀 약도 있고, 뭐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병 약도 있고, 오플록사신, 클레리스로마이신,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제인 노르에피솔론이랑 그다음에 페벤다졸, 그다음에 디펜하이드라민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그 슈퍼에서도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약인 거고, 예. 그다음에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당뇨병 약인 네. 거죠. 그다음에 디펜하이드라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감기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비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면 유도제로서도 이거 그 사실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런 약물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 오염이 심각한 의약 물질이다, 그렇게 그 발표를 했다, 그런 거고 그런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예. 외국에서는 동물들이 이런 하수에서 오염되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생선들을 먹거나 뭐 섭취를 하게 되어서 실제로 멸종되거나 멸종의 위기에 처했던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피임약 성분을 계속 환경에서 노출되다 보니까 수컷들이 암컷화 되어서 이제 번식을 못하게 되어서 호수에서 사라진 경우도 있었고요. 파키스탄에 있는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가축들이 사용했던 디클로페낙이라는 소염 진통제가 계속 섭취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신장 독성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이 멸종이 되어질 때 뭐 갑자기 뭐 벌꿀들이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태계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태계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그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그 멸종을 시키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그죠? 그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류 같은 거 키울 때 이 항생제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어류에다가 뿌리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의약품이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로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또 이제 남는 약이 원래 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환자의 복약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복약 불순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 복약 지시에 따르는 문제는 이제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WHO 같은 경우에는 이 복약 불순응도가 이제 보건 체계의 효과성 지표로 삼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만성 질환 환자들이 복약 지시대로 약을 따랐을 때 만성 질환의 관리가 96% 이상 이제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복약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거의 18%만이 만성 질환을 관리하였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약을 먹는데 복약을 지시를 따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남은 의약품은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주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약국에서 이런 환자들을 조금 보긴 하죠. 예, 그럼요. 이렇게 2달분, 3달분 약물을 그 장기 약을 가져갔는데 그 정말 좀 아주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약을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한 달분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1년치씩 본인이 의사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알씩 먹으려고 했는데 이 환자분은 내킬 때 한 번씩 복용을 하는 나름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셔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 네, 그렇군요. 하지만 아주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다들 투약을 하셔서 예, 처방대로 먹으면은 내 몸이 배견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남게 되죠. 그러면서 다음 의사분하고 예약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가서 맞아요. 또 약이 처방은 남아 있는데 받아야 처방을 또 받아서 집에 오는 경우가 약은 많죠. 챙겨놓고 이제 또 가끔 또 어떤 분은 과감하신 분은 주변에 적선을 하시기도 하시고 예. 나눠주기도 하시고 아주 예, 그러면은 그게 예.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런 많죠. 경우도 그러면은 예, 침출수라든지 여기에 섞여서 강으로 가고 지하수에 섬에 들어가고 이게 또 그렇게 중증 되죠. 질환이나 이런 분들은 5% 전체 약값의 5%만 내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값이 특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 날짜에 가서 약은 약대로 그냥 꼬박꼬박 받되 먹는 거는 그냥 알아서 본인의 스케줄을 짜셔가지고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예. 아주 많죠. 그 이동근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핵 환자 같은 경우에 이건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죠? 네, 의약품을 이제 결핵 환자가 되면 항생제 같은 걸 복용할 수 있는데요. 그 항생제를 제대로 지시대로 이제 따르지 않고 뭐 약을 복약 불순응을 하였을 때 이제 다제내성 균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잖아요. 네. 거의 뭐 1위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사망률도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남는 약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있나요? 약물 오남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먹고 남은 약들이 방치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제대로 용법이나 뭐 그런 걸 잘 모르고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연하게 섭취를 하여서 그게 안전사고로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눠 먹죠, 약을. 그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먹던 약을 먹고 있는 거를 특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다가 어떤 분이 경로당 가서 얘기하다가
그 비슷한 증상을 얘기했을 때 자기가 먹는 약을 그냥 그대로 주죠, 그냥. 예, 그렇죠. 먹으니까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면서 약국에서 아주 나눠주죠.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유통기한 부분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 남는 약이 갖고 있는 문제다. 이걸 또 이 세 가지죠, 그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그 가정 내 남는 의약품이 가지는 문제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의 경제적인 문제. 거. 그러니까 돈이 아까 2조 낭비되는 3천억이라고 거죠. 하는 엄청난 돈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환경적인 부분의 문제.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환경적인 부분의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인식을 하고 조차도 있는 모르죠. 정도도 아니죠, 그죠? 관련 기준 자체가 잘 그런 게 하나도 미비하니까요.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그 보건적인 부분의 문제에서 복약 불순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약물 의약품 오남용 사고, 부분의 예.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서 남는 의약품이 발생을 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동근 팀장님한테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발생 원인을 저희가 뭐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문헌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크게 우선은 나눠볼 수 있는 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복약 지시를 따랐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복약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또 시스템적으로 계속 보건의료 체계 자체가 남는 약을 유발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문조사에서나 이런 문헌조사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인구 사회적인 요인으로서 남은 약을 유발할 수 있는 또는 복약을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게끔 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게 그 개인 수준, 개인 레벨과 체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분을 네, 맞습니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가 영국과 스웨덴의 설문 자료, 그다음에 건약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자료, 그다음에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자료, 한국 의료 패널 2014년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분석을 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개인 수준에서의 발생 원인서부터 한번 그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럼 개인 수준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복약을 환자들이 복약 지시대로 그대로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약이 발생하는 경우들인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환자의 사망인 경우가 있고, 또 상비약을 샀는데 상비약이 남은 경우, 또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약을 다 먹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 또 증상이 호전이 되어서 또 약을 중단하는 경우, 그다음에 약이 효과가 좀 적어서 비효과적이어서 그 약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그 18.9% 정도가 이제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그런 자료가 있네요. 네, 우선은 환자의 사망이라는 거는 어쨌든 중증 질환 환자들이 약을 먹다가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워낙 먹는 양 자체가 많고 그 처방받은 기간들이 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번 버리게 되었지만 그 양 자체는 대단히 많은 양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스웨덴에서는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을 많이 먹기로 굉장히 그 상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환자분이 약을 복용하다 돌아가시면 상당한 많은 약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약을 약국으로 갖고 와서 폐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를 종종 흔치 않게 보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보통 자녀분들이 약을 한 보따리 이제 갖고 오시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워낙에 약 자체가 포장을 뜯지 않은 원 제품 그대로니까 이제 본인 생각에는 굳이 환불은 필요가 없더라도 이게 어디에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니까 버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약국에 갖다 주시는 분들이 꽤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꽤 의약품 값도 비싸기도 하고, 의약품의 양도 중증이었으니까 돌아가셨을 거니까 뭐 의약품의 양도 상당하죠. 그럴 경우에는 보면. 그런데 완제품은 별로 없고 저는 5알, 뭐 10알 가까이 되는 약을 한 봉지에 포장해서 가져온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폐기하는 거니까 상당한 낭비죠. 저는 비싼 굉장히 고가 의약품들을 꽤 몇 번 봤었거든요. 또 예.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거 약국에서 받아봐야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근데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환자분한테 어떻게 뭐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강할 텐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제를 그대로 버리게 되면은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러게요. 상황이 있었을 것 지금도 같아요. 사실 그런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또 다른 그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또 뭐가 있나요? 또 이제 필요시 사용하기 위해서 상비약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남은 약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환경부 설문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24.2%가 이제 응급시 사용하려고 보관하였다가 약을 버리게 된 경우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일반 의약품에 해당되는 경우일 것 같기도 해요. 상비약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근데 또 특이한 케이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면은 상비약을 처방을 받아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 어디 여행을 가신다고 장염약, 감기약, 어디 쑤실 때 먹는 약을 상비약화 해가지고 병원에서 여행 가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하루하루씩 받아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약들이 나마저 버리는 것도 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 봤는데 미국에 딸네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 진통소염제를 뭐 한 미리 한 3개월분을 받아가지고 온 경우가 맞아. 있었어요. 막 타이레놀 300개씩 사가고 나눠가지고. 타이레놀은 미국 가서 사는 게 그러니까 싸지 거기 않을까요? 가서 싸면 싸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도 믿지를 않으셔. 그리고 그 우리나라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은 그런 약을 들고 들어가기가 좀 사실 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죠? 그러게요.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설문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경우 중 하나가 증상의 호전에 따른 복용의 중단이었습니다. 뭐 저희 건약에서 실시했던 설문자료에서 따라도 대단히 많았고, 그 다음에 영국 또 한국 의료 패널 자료 다들 대부분 다 증상의 호전에 따른 복용의 중단이 가장 많은 응답을 답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호전이 되면 사실은 약을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예. 어쩔 수 없는 것 그건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예. 거죠. 그건 어느 나라나 증상이 호전되는데 약을 뒀다가 나중에 기억하고 먹는 경우, 그리고 또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증상이 그때하고 지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약의 또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변질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발생 원인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런 느낌도 들긴 하네요.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또 있나요? 또 그리고 처방약이 변경되어서 버리게 되는 경우나 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서 버리게 된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제 건약에서 실시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거의 17%에서 16% 정도, 또 영국에서 실시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은 한 13%에서 16% 정도가 이제 그런 원인으로 이제 약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부작용이 나서 약을 버리는 경우는 이게 참 상당히 이게 서로 난감한 경우예요, 그죠? 근데 약을 네. 뭐 3일분, 4일분 정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약을 먹다가 한 달이 남았는데 부작용이 나갖고 약을 못 먹는다. 이거 참 서로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의약품 이제 그 처방으로 처방 받으셔가지고 약국에서 구매하신 의약품들 중에서 부작용이 난 경우에 환자분들은 이제 부작용을 발생했으니까 정신적 뭐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약국에 와서 하소연을 하시면서 내가 어쨌든 이거를 비용을 주고 샀는데 이 비용이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규정이 지금은 아예 조제돼서 그 약국에서 나가는 의약품은 그 반품 환불이 아예 안 되게 금지가 돼 되어 있죠. 있는데 그게 또 저희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구매를 해갔던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온 제품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보관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에 뭐 그런 위해가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약품을 또 다른 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으니 이거는 당연히 환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오늘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의약품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생산과 정상적인 처방과 조제 투약 과정이 이루어져 있어도 언제든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피해는 어쨌든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적으로 어쨌든 건강상의 위해로 피해를 충분히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한테 약값까지 또 환불을 안 해준다는 거는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그럼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특정한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어쩔 수 없는 피해니까 뭐 세금이라든지 어떤 뭐 부작용 피해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한테 환불이나 이런 거를 해줄 필요는 있겠다. 이번에 그게 딱히 지금 이 예하고는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발사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 해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불순물이 발생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대로 다른 약으로 이렇게 약을 바꿔주고 돈을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았던 그런 예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우리가 이제 뒤에 그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데서 네네. 한번 더 다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복약 지시대로 따르지 않고 약이 남은 약이 발생하는 경우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복약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의약품의 복용을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을 까먹고 남은 약이 발생하는 경우들인데요. 의료 패널 자료에 따르면은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 같은 경우 그런 만성 질환 환자들한테는 거의 70% 이상이 이제 복용을 잊어버려서 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남은 약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뭐라고 의사나 약사가 이렇게 약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는 거를 잊어버린다. 이건 사실 우리가 약국 현장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약사들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 고심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자료가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을 해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먹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 방문을 해서 사용하는 그 약을 복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방문 양료라고 하는 형태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 복약 그 지도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문까지 안 가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분씩 처방을 받는 분들은 항상 일정한 날짜에 오셔야 되거든요. 매달 1일 날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일 날 왔으면 이분은 10일 동안 어쨌든 약을 안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았을 때 전달의 그 방문 날짜와 오늘 방문 날짜 정도는 약국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가 차이가 났을 경우에 왜 차이가 났는지, 그동안 안 먹은 건지, 딴 데서 처방을 받아서 먹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고, 그런 과정 자체가 사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약국에서는 또 그 바쁜 약국은 엄청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한 2년 전인가요? 그 새약국 그 자료집 만들면서 복약 상담 상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방문 날짜 체크하기.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약국 현장에서 많은 약사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 약사 쌤들이 좀 더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인 것 같고, 또 보니까 그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나 의구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뭔가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송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이제 의약품을 이제 자기가 창의적으로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자꾸 먹으면은 몸에 나쁠까봐 약간 회피하거나, 약간 약을 먹었는데 의구심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의구심이 드니까, 또는 이제 부작용이 혹시 이거 먹으면은 독하다더라, 뭐 약간 부작용이 생긴다더라 해가지고 먹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남은 약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혈압약이나 만성질환약을 처음에 이제 딱 타갖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 계속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거 끊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죽을 때까지 네. 먹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 얼굴 표정이 상당히 일그러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창의적으로 본인이 해석을 해서 약을 띄엄띄엄 먹거나 약을 나눠 먹거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본인의 질환 관리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이 남는 형태가 되어지는 근데 또 거. 그렇게 띄엄띄엄하게 드시는 분들이
관리가 잘 되는 경우도 꽤 보거든요.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아니 그 그건 혈압약 그런 같은 것도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꽤 보는데 의사가 만약에 하나를 처방을 했으면 본인이 반알을 드신다거나 하루 걸러 하루씩 먹는다거나 그런데 정상 혈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3개월 뭐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쭉 드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1년이 지나면 약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약국에 와서 그 실상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그렇게 반밖에 안 먹었는데 이렇게 혈압 관리가 잘 됐으면 이거 사실 처방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초기에 초기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았을 때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 상태를 지켜보다가 혈압약을 조정해서 처방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환자와의 관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환자로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만 가면은 완전히 이제 그 선생님 밑에 학생이라고 해야 되듯이 완전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을 너무 쉽게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이건 주장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자기 증상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들어서 그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논문들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환자들과의 소통이 활발하고 원활할수록 그 치료 효과도 높고 당연히 치료 효과가 높으면 들어가는 약품의 수도 줄어들 거고 부작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남는 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화적인 부분에 내재되어져 있는 사실 상당히 좀 큰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은 의약품 발생 원인의 개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지 않거나 또 개인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그 다른 방식으로 약을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남는 그런 원인을 하나를 찾아봤고요. 아까 이거 한 가지 또 있을 것 네네네. 같기는 한데 네. 우선은 의사 약사는 별로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크지 않은 게 이 의사가 이게 아무래도 이 약 많이 처방을 해주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나니까 처방을 해주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우리 의료기관 약국도 마찬가지지만 영리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환자도 그걸 감안해서 보는 거죠. 처방을 10개를 내주면 이게 꼭 필요한 거는 한 5개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네. 머리싸움을 하는 네, 그런 것도 뭐 이런 부분도 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의 수준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부분의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체계적인 부분에서 우선 말씀드리면은 남은 약이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반복 처방에 의해서 발생하는 남은 약인데요. 이제 처음에 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남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남은 약이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예약된 시간, 예약된 날짜에 이제 가가지고 똑같은 약을 또 그대로 처방 받으시면은 그 전에 받았던 약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남은 약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밖에 초기 치료 시 지나치게 긴 처방 기간을 잡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중간에 뭐 증상이 호전된다거나 부작용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을 중단했을 때 그 남은 약이 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약을 복잡한 복용법에 의해서 복약 수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남은 약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포장 단위로 봤을 때 이제 의약품 포장이 조금 더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약품 패키지가 조금 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이제 약을 남게 되거나 용법을 제대로 모르게 되거나 이런 식의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요? 또 의약품에 관련된 교육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권하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초, 중, 고등학교의 의약품 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학년에 따라서 원래는 조금 더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심화성이 있어야 되는데 심화 경향성도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약물 교육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약물에 대한 인지도나 복약 수능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의약품 반복 처방 이게 우리나라 종합병원
에서는 막 그쵸. 1년 1년치 6개월치가 이렇게 약이 기본이잖아요. 나가니까요. 근데 네. 반드시 또 그 날짜에 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때를 놓치면 또 예약 날짜가 그쵸.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 가야 되는 거고, 의사는 6개월 후에 온 것이니 또 6개월 처방을 내주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 말 못하고 받아오고 약은 그대로 계속 쌓여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의약품 관련 교육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제가 예전에 영국 자료를 한번 봤었었는데 영국은 유치원 때서부터 그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게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예를 들어주신 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의약품 안전사육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뭐 학교나 뭐 노인정 이런 데서 실시하고는 있긴 한데 좀 아직까지는 많이 대중화 일반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학교 내에서도 교과 과정이나 이런 정규 과정 안에 또 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어린이나 노약자 아닌 외에도 의약품에 대한 교육은 언제 어디서든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는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들의 그 원인들을 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네. 어디가 그 과잉 처방이 유도가 될 수 있는 이 제도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원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처방을 의약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리베이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한테 그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 없는 의약품이라도 과잉 처방을 하는 경향이 솔직히 많잖아요. 좀 예, 현존하고 그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원인이 있다고 이제 봐야겠죠. 체계 수준에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원인으로 얘기가 되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심심치 않게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리베이트 주고 있다고 나오고 처방전 있는 게 한 있으니까요. 장당 나가는 의약품의 개수, 뭐 OECD 다른 나라 국가에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는 많거든요. 처방전 한 장에 들어가는 감기약에도 사실 9가지 10가지가 들어가는 처방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린 많이 보잖아요. 이런 문제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그 원인들을 머릿속에서 새기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해결 방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네.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또 있나요? 제가 네. 또 이제 기존에 있던 설문이나 또는 문헌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 의료 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 중에서 이제 복약에 미치는 영향들이 없을까 해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연령이나 교육 수준, 또 혼인 상태, 세대 구성, 경제 활동 유무, 의료 보장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약 수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은 연령이 적을수록 또 의료 급여자이거나 특례자일수록 또 세대 구성에서는 부부나 2세대 가구보다는 1인 가구에서 복약 수능이 낮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뭐 물론 연령층이 낮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걸리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층이 만성 질환에 대한 그런 걸리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복약성이 낮은 게 연령층이 높을수록 복약성이 높은 거에 나타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의료 급여자거나 특례자였을 때 또 1인 가구였을 때 복약성이 낮은 것은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런 지원이나 주변에서 이제 약을 좀 잘 챙겨 먹게끔 도와주는 주변 지원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복약성이 낮은 것으로 우선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근 선생님? 우선은 해결 방안을 크게 저희는 세 가지로 우선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약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남은 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유통 수준이 있을 거고요. 또 약을 사용하는 소비자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소비 수준, 또 제약 공정이나 생산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생산 수준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유통 수준인데요. 유통 수준에서는 초기 처방의 기간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는 의사가 긴 처방을 일수를 조금 더 제약하는 정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처방 일수의 변경
등을 조금 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서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렇게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그런 처방받고 봤을 때 똑같은 약을 그 전에 처방받았던 약을 똑같이 처방받았을 때 그런 환자들한테 기존 남은 약을 감안하여서 처방 일수를 조금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디유얼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제 중복 처방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폐기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폐기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이제 남은 약이 발생했을 때 아까 발사르탄 사례처럼 그 폐기 처방전을 이제 발행을 하고 그 폐기 처방전을 통해서 환자분들은 그 남은 약에 대한 일정 비용을 돌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아까 제가 마지막에 원인에서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제 1인 가구나 의료급여 가구 같은 경우는 주변 지원에서 복약 수능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 복약 수능을 높이기 위한 주변 지원들이나 의사나 약사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복약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남은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처방일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도 그러니까 의사하고 협조만 잘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약이 20일, 15일, 뭐 열흘 이렇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90일 처방을 다시 받아왔을 때 그 남은 만큼의 약을 처방해 주고 그거를 이제 의사랑 얘기를 해갖고 일수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 환자도 그 남은 약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보험 재정도 그만큼 절감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는 근데 이건 좀 다른 분들은 일반 분들은 이해를 좀 못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을 하면 약국에서는 그 처방전대로 약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처방전에 있는 약의 개수를 변경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투약 일수를 변경을 한다거나 뭐 하나를 반할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되면 의사와 통화를 해야 되고 처방전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동일한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저번 달에 받은 처방과 동일한 처방을 똑같이 받아왔는데 집에 약이 10일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받을 처방전은 한 달이지만 나는 10일치를 빼고 20일치만 받고 싶다고 약국에서만 말을 하는 병원에서는 말을 못하고 의사한테 혼날까봐 약국에서 말을 했을 경우 이 약국에서 그럼 또 그 처방전 변경 절차를 거치려면 병원에 전화를 해야 되고 의사와 그 통화를 하는 시간이 걸리고 물론 그 와중에 협조를 하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줄여줄게 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하는 의사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처방은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거 같은 건 사실 누구나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병원에서 이렇게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 이건 약국과 그 환자와의 얘기를 통해서 그냥 간소하게 돼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이 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약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업무하는데도 또 그런 약이 낭비되는 것도 훨씬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대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그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들이 좀 사실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유통 수준은 뭐 아니 그 반품 처방, 네. 그 아까 폐기 처방전 처방전?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저희 아까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 의약품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 이 부작용 피해에 대한 그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자칫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모든 걸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값도 환불받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보상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몸과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약값 정도는 환불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발사르탄 문제 때처럼 폐기 처방전이나 반품 처방전을 발행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약값을 환자한테 다시 환불해 주는. 현재 이게 마약류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조제는 폐기
마약류 폐기를 같은 조제 네, 의약품은 그죠. 안 되는데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류 약 개수 확인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약류 의약품이 물론 얘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개수 확인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발사르탄의 경험을 있었으니 그거를 경험 삼아서 이런 부작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 남아서 버리는 약 중에 비율은 많지는 않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제약사에서도 피해 보상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세금에서도 좀 보상을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반품이 걸 예, 모아서 반품이라고 하면은 다시 네. 또 재활용한다 아니 이런 아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말보다는 폐기 처방전이라고 하는 게 폐기 처방전이 예. 폐기 처방전이 그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네. 약 먹어서 내가 부작용 난 것도 억울한데 약값도 환불을 못 받는다는 게 이걸 사실 저는 예전에는 약국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그 억울함을 잘 생각을 못 해봤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유통 수준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다음에 또 다음은 소비 수준인데요. 이제 소비자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남은 의약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우선은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적절한 이제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제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의약품 사용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의약품 관련 교육을 조금 더 기존보다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의약품을 잘 처방을 받았을 때 그 처방받은 의약품을 잘 복약하도록 복약 지시대로 복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능도를 높이는 방법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남은 의약품에 대한 남은 의약품에 대한 문제 의식과 그런 것을 조금 더 고취시키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뭐 인식 개선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인식 개선을 시키는 데 중요한 그 재료 중에 하나로 아까 환경적인 부분들 우리가 지금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그 의약품과 환경 그것들이 미치는 그 건강의 영향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면 아마 나름대로는 많은 인식이 좀 전환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뭐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해줘야 되는 약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저 그게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저희 약국에서 또 한 본 케이스는 이건 물론 일반 의약품에 해당되는 일이긴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게 약국에 와서 차승원이 선전하는 그 약을 달라. 아직까지도 하나요? 네, 그 차승원이 이번에는 그 EX인가 뭔가 하잖아요. 비타민? 네, 비타민. 네. 그거와 센트륨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먹었느냐. 그래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비타민이 겹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차승원이 선전하는 게 비타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광고만 보고 그거는 먹으면 그냥 다른 부분에 몸이 좋아지는 차승원처럼 영양제라고. 멋있어지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차승원이 예전에 또 근육통약을 진통제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또 그거 차승원이 선전하는 근육통약과 진통제를 같이 사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이것처럼 광고에 대해서 그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좀 자기한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이런 광고에 대한 훈련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에서 좀 포함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의약품이라는 거는 남은 의약품이 이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게 이제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래야지 그게 기사화가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경악하게 되는데 지금 의약품은 녹아 있고 물에서도 보이지 않고 이게 섭취되었을 때도 확실하게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내가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이게 정말 내가 먹은 물에 의약품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남은 의약품이 정말 문제야 이렇게 인식하기는 정말 힘든데 그거를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서 남은 약품이 문제고 그거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사람들끼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거를 공유하는 거를 조금 더 이슈를 가지고 뭐가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남은 마지막 하나가 이제 생산 수준에서 남은 약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포장만 가지고 의약품의 포장 디자인만 보고는 이게 무슨 약이고 이게 어떻게 먹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포장 디자인을 조금 더 개선하다 보면은 그거를 조금 더 정보 전달이 용이하게끔 포장이 되면은 의약품을 어떻게 복용할 수 있고 어떤 효과의 약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포장 내에 의약품을 폐기하는 방법을 조금 안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을 폐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 뭐 설문조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70에서 80%는 알고 있지만 20-30%는 아직도 폐의약품을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그냥 가정생활 쓰레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내에 포장 내에 그런 폐기 방법을 조금 더 안내를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생산 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사실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관련 법을 통해서 의약품을 허가했을 때 의약품의 합성과 제조 과정에서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제약회사에서나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영향 평가, 제약약을 만드는 과정 또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약품의 이제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제약회사가 조금 더 환경적이거나 뭐 그런 거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어떤 직접적으로 뭐 책임을 지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제조물 반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을 운영하고 있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하고 유통사에게 이제 버려진 의약품을 수거하는 의무를 지게 하고 그거를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처럼 제약회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의약품이 생기는 환경적 피해를 책임지는 그런 방법이나 뭐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방법에서 제약회사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규정이 없지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7, 80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폐의약품 수거 규정이나 그 관련 절차 같은 게 이미 이제 제대로 정착이 돼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최근 10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런 외국의 상황들을 보고 좀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국에 이제 착불 봉투 이런 거를 제약회사에서 나눠준다고도 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 봉투를 갖고 가서 약이 남으면 거기 봉투에 넣어서 이제 바로 우편함에 넣으면 제약회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외국에서는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의약품 수거 자체가 이제 약국이나 뭐 이런 의료기관에서 좀 받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격차가 해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해보면 안 되죠. 항상 일정하게 어떤 의무사항, 강제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대부분들이 개인, 그러니까 환자분, 약사, 의사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에서만 지금 주로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맨 마지막 같은 부분에는 이제 제약회사, 그렇죠. 제약회사는 이제 직접적으로 약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대부분 그 공산품 같은 경우에 또 환경 그 영향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그 생산자가 다 지게 되어지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우리가 그 하수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평가들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어느 정도의 농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확한 이 자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은 제약회사가 약을 자기네들이 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일정 정도 연구를 해서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그 환자 개인, 약사, 제약회사, 약사, 의사의 관계에서 좀 더 그 확장을 해서 제약회사가 중심이 돼서 이런 남는 약의 그 발생 원인과 수거 책임 같은 부분들까지도 그 이게 지우게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이 사실은 물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심은 국가가 있어야겠죠.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해결 방안으로서 세 단계 유통 수준, 소비 수준, 이제 생산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이 부분들도 아까 원인과 마찬가지로 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각각 부분이 혼합이 돼서 그렇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하나에 꼭 칼로 무자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수준에서 여러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게 합쳐져야지만이 아까 원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 해결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남는 약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오늘 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마디씩 하시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주영쌤부터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해보시죠. 네. 가정 내든 병원 내든 약국 내든 남은 약이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있어서 남은 약이 있으면 약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약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리지 말고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꼭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그 약국으로 가져오면은 거의 대부분 소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네. 송쌤. 예, 남은 약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많이 흔히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낭비되는 거, 보험 재정이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말을 굳이 다른 데서 많이 할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일선 약국에서 환자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뭐 그냥 버려지든 내가 먹든 어쨌든 환경 으로 다 가긴 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이랑 이게 뭐 돈이 낭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처음 처방받는 단계에서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약국에서 환자분들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처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주신 이동근 정책기획 팀장님. 네. 우선은 우선 약사나 이제 의사분들에게 조금 호소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남은 약을 이제 발생해서 저 환자분들이 가져왔을 때 그 남은 약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이제 환자에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약사들이 봤을 때도 남은 약을 많이 가져오면 왜 제대로 안 먹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제대로 뭐 복약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약사들이 복약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또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환자들이 남은 약을 유발을 시켰다는 거를 조금 더 그런 방면으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외국에서는 이 남은 약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남은 약을 어떻게 줄이냐, 남은 약이 왜 발생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진짜 실제로 이제 정책으로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이제 심평원에서 이제서야 처방의약품의 낭비 규모와 요인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남은 약에 대한 조금 더 연구들 또는 관심들을 가지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까지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가정에 남는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그다음에 해결 방안들을 뭐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그 우리 이동근 정책기획 팀장님 그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그 남는 약은 이제 요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저희들 주제는 이 남는 약하고 상당히 좀 그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요번에 우리 정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다음번 17회에서는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이 커뮤니티 케어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주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예.